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고단한 길목에서 잠시 쉬어가는 공간, 다정한 노년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차디찬 얼음장 같았던 한 여자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만,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연극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진실을 보게 될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하얀색 세단 위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내지만 뿌옇게 흐려진 시야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서윤의 손등에는 하얗게 핏기가 가셔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수천 번도 더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차가운 기계음처럼 들리는 빗소리만이 그녀의 공허한 질문에 답할 뿐입니다. 차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화려한 호텔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호텔 로비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남녀들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로비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윤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아려옵니다. 그녀가 이 비를 뚫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외도 중인 남편에게 내일 입을 깨끗한 셔츠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서윤의 얼굴을 때립니다. 얇은 코트 안으로 스며드는 한기에 몸이 떨려오지만 그녀는 품 안에 아는 종이 가방을 더욱 세게 끌어당깁니다. 정성스럽게 다려진 흰 셔츠가 젖지 않게 하려는 본능적인 몸짓입니다. 호텔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있는지, 이 호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오직 서윤만이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금속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서윤은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기 없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808호, 그 세 자리 숫자가 오늘 그녀가 마주해야 할 비극의 주소입니다.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해서 서윤의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방문 앞에 선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샤워가운 차림의 태준이 나타납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그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합니다. 서윤은 문틈 너머로 보이는 방 안의 풍경을 외면하려 애씁니다. 헝클어진 침대 시트, 바닥에 굴러다니는 여자용 구두,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의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이 밤중에 예고도 없이 뭐야? 사람 귀찮게. 태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서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종이 가방을 내밉니다. 그의 손이 거칠게 가방을 낚아챕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비에 젖은 아내에 대한 걱정 따위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을 닫으려 합니다. 어머님이 내일 회의 때 입으셔야 한다고 직접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떨림조차 외면합니다. 무거운 목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차가운 금속음은
서윤의 마지막 기대마저 잘라버리는 단두대의 칼날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로비를 지나 빗속으로 걸어 나오는 서윤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호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 아름다운 외모, 남부러울 것 없는 삶. 세상이 보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빗물에 눈물을 감추며 차에 올라탑니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인 종갓집의 차가운 대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로 자동차 전조등이 길게 뻗어나갑니다. 서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줍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6년 전 그 화려했던 결혼식 날의 맹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녀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것일까? 거센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집의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기괴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서울 평창동의 고즈넉한 주택가. 그 중에서도 웅장한 대문을 자랑하는 2층 한옥 저택은 마치 세월을 비껴간 성곽처럼 보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종갓집이라는 명성은 담벼락 너머로 흐르는 위엄만큼이나 차갑고 단단합니다. 서윤은 빗물에 젖은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대문을 바라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한계인 이서윤이 아니라 이 가문의 그림자이자 이름 없는 수종자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이 나타납니다. 빗물에 젖은 소나무와 기와지붕은 고풍스러운 멋을 풍기지만 서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집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있는 시어머니 영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TV 소리 하나 없는 적막한 거실에서 영자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니? 태준이한테 옷은 잘 전달했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문차사야.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지만 그 안에는 서윤의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서윤은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가리기 위해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은 서윤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물방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조금 막혔어요. 태준 씨한테는 잘 전해줬습니다. 서윤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자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서윤에게 다가와 젖은 어깨를 불쾌하다는 듯 힐끗 쳐다봅니다. 며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집안의 청결과 기강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영자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태준이가 호텔에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온 건 아니니? 종갓집 며느리가 됐으면 남편이 밖에서 뭘 하든 안 살림부터 단속하는 법을 배워야지. 내 표정이 그게 뭐냐?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며느리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의 화법은 6년 내내 서윤의 영혼을 갉아먹어 왔습니다. 영자는 서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더욱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를 내립니다. 서윤은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화려한 집안의 안주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척해져 있습니다. 6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빚을 갚아준 시댁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내조하겠노라 다짐했건만 현실은 감옥보다 더한 가스라이팅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시 눈을 붙이기도 전에 서유는 다시 주방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제사에 올릴 제물을 미리 손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가사 도우미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영자는 종갓집 며느리의 손끝에서 정성이 나와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해괴한 논리로 서윤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습니다. 차가운 물에 북어를 불리고 나무를 다듬으며 서윤은 자신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무릎은 시려옵니다. 화려한 거실 뒤편, 어두운 주방에서 홀로 싸우는 이 시간들이 그녀의 청춘을 삼켜버렸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에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립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집안은 다시 분주해집니다. 제사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며 영자의 타박이 시작됩니다. 서유는 밤을 지새운 피곤함도 잊은 채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종갓집 며느리의 실체이자 서윤이 견뎌내야 할 화려한 지옥의 모습입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합니다. 서윤은 산처럼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며 주방 창가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느껴집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윤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듭니다. 그곳에는 지금의 초췌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눈부시게 빛나던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6년 전 서윤은 방송가의 유망주였습니다. 단아한 외모와 지적인 목소리로 뉴스를 진행하던 그녀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아나운서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날들은 단 한 번의 폭풍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사업부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짊어진 수십억 원의 빚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서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서윤은 매일 밤 방송국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서윤 씨, 내가 다 해결할게요. 돈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요. 그거면 돼요. 태준의 고백은 절벽 끝에 서 있던 서윤에게 구원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친정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고 서윤의 가족을 길바닥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영자는 서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방송 일을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며 사표를 던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방송하면서도 집안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서윤의 간절한 호소는 영자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힘없이 꺾였습니다. 영자는 서윤의 친정 빚을 갚아준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서윤의 꿈을 짓밟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꿈이었던 마이크를 놓아야 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나운서 이서윤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나무를 묻히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는 이름 없는 며느리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은 손가락 끝에 박힌 굳은 살을 만져봅니다. 대본을 넘기던 부드러운 손길은 간데없고 독한 세제에 거칠어진 손뿐입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지만 서윤은 다시 사진첩을 덮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거실로 나오며 사진첩을 든 서윤을 못마땅하게 쳐다봅니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반항으로 비치는 모양입니다. 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르며 서윤의 추억을 산산조각냅니다. 옛날 사진 뒤적거리면 쌀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 정신 차리고 저녁상이나 차려라. 서윤은 말없이 사진첩을 깊숙한 곳에 밀어 넣습니다. 꿈을 포기한 대가로 가족의 평안을 샀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왔지만 갈수록 공허함은 커져만 갑니다. 마이크 대신 행주를 쥐고 대본 대신 가계부를 적는 일상이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잊혀진 꿈은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가 되어 차갑게 식어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서윤은 친정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팝니다. 사위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찾았고 고향의 논밭을 되찾아 이제야 발 뻗고 잔다는 그 말들이 서윤에게는 축복이 아닌 무거운 납덩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겪는 수모를 친정 부모님이 아신다면 과연 그분들은 그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목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쇠사슬이 목을 조여오는 기분입니다. 6년 전 태준의 집안에서 내민 수십억 원의 수표는 친정을 구원한 생명줄이었지만 동시에 서윤의 영혼을 사들인 전표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은혜라는 단어를 휘두르며 서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너희 집안이 누구 덕에 다시 사람 구실하며 사는지 잊었니?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 아비는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게다. 그 은혜를 안다면 감히 네가 내 앞에서 입을 놀릴 순 없지. 영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우아하지만 그 속엔 서윤의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은혜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언어폭력과 노동착취는 서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반항하는 순간 친정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의 생신을 앞두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고향에 다녀와도 될지 물었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대답조차 건성으로 내뱉습니다. 서윤의 간절한 눈빛은 그의 시선 끝에 닿지도 못합니다. 갔다 와. 근데 돈 필요하단 소리 나지 마라. 이미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우리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오라고. 태준의 차가운 반응에 서윤은 가슴이 시려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울고 있던 서윤을 안아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태준은 변했습니다. 서윤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돈으로 사온 소유물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도조차 서윤에게는 항의할 권리가 없는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서윤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봅니다. 결혼 전 아나운서 생활을 하며 모아두었던 작은 비상금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변변한 선물 하나 사드리지 못하는 처지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겉으로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화려한 보석을 두르고 있지만 그 보석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는 빌려온 껍데기일 뿐입니다. 거실로 나오자 영자가 서윤을 불러 세웁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려 있습니다. 영자는 서윤에게 친정 방문을 허락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이번 달 종가 제사의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을 증빙하라고 요구합니다. 한 푼의 오차라도 생기면 친정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끊겠다는 협박 섞인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은혜를 갚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몸으로, 정성으로 갚는 거지. 네가 잘해야 내 부모도 편안한 법이야. 명심해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듭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족쇄는 갈수록 무거워져 서윤의 발목을 옥죄어 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뒤에 남겨진 가족들이 눈에 밟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서윤. 그녀는 오늘 밤도 거실에 불이 꺼진 뒤 홀로 식탁에 앉아 영수증을 붙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깊은 밤, 대저택의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찾으시던 오래된 약상자를 들고 2층 서재로 향합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걷던 서윤의 발길이 서재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은은한 전등 불빛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영자, 고요한 밤을 가르는 그들의 대화는 서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약상자를 든 손에 힘을 줍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안에서는 태준의 짜증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낮에 서윤이 고향에 가겠다고 했을 때 보여준 그 무심한 표정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걔는 정말 다루기 쉽다니까요. 친정빚 몇 푼 갚아줬다고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종로로 타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애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길들인 짐승을 보듯 비아냥거리는 투뿐입니다. 서윤은 문틀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말은 시어머니 영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사실 그 빚도 우리가 다 갚아준 것도 아니잖니? 적당히 생색만 내고 나머지는 서윤이 걔가 방송국 그만둘 때 받은 퇴직금이랑 보험금으로 다 처리한 건데 지 부모 살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친정의 빚을 시댁에서 온전히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다니. 자신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 생색을 내고 그것을 빌미로 6년 동안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왔다는 사실에 서윤은 숨이 가빠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음험하게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가 서윤이한테 호텔 경영권이라도 넘길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아니? 걔는 그냥 우리 집 재산축 안 나게 관리하는 머슴으로나 써먹어야지. 절대 머리가 굵어지게 둬선 안 된다. 태주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립니다.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충격을 간신히 버텨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인내와 희생이 고작 그들의 유흥거리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도 은혜라 생각했던 도움도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서윤은 약상자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 칩니다. 복도의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다가옵니다. 문틈 너머로 들리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이제 서윤에게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급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지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구로 생각했다면 나도 이제 당신들을 위해 살지 않겠어. 내가 바친 6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서윤은 주먹을 꽉 댑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웁니다. 굴욕과 기만으로 점철된 6년의 세월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진실은 서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차가운 복수의 씨앗을 싹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의 서윤은 어제의 서윤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침실, 서윤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미동도 없이 어둠을 응시합니다. 방금 전 서재 문틈으로 쏟아져 나왔던 그 잔인한 진실들이 머릿속을 날카로운 파편처럼 휘젓고 다닙니다. 6년 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준 구원자라 믿었던 태준. 그가 내민 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서윤의 인생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탐욕스러운 올감이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마치 그 자리에 멈춰버린 듯 차갑게 식어갑니다. 서윤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전등을 팹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이 시리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마주합니다.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남편의 외도에도 입술을 깨물며 인내하던 바보 같은 여자. 그 여자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단단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쳤던 자신의 청춘과 정성이 고작 저들의 유흥거리였다는 사실에 서윤은 헛웃음을 삼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태준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서윤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방 안 가득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향취가 예전 같으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겠지만 지금은 그저 구역질 나는 악취일 뿐입니다. 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거만하게 명령합니다. 안 자고 뭐해? 물 한 컵 떠와. 목 타 죽겠네. 서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응시합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을 그녀가 가만히 서 있자 태준은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서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소유물로만 보입니다. 물은 당신 손으로 떠마셔요. 이제 내 손은 당신 시중 드는데 쓰지 않을 거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실수합니다. 술 기운에 붉어진 그의 얼굴에 조롱 섞인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빚 갚아주고 사람 만들어줬더니 감히 어디서 대들어? 너네 집 식구들 다시 길바닥으로 나앉고 싶어? 태준의 협박은 더 이상 서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듯 주춤거리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씩씩거리며 옆방으로 나가버립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심장 소리도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서윤은 침대 옆 스탠드 불을 끄고 다시 어둠 속에 몸을 맡깁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눈가에는 습기조차 머물지 않습니다. 슬픔의 단계를 지나 분노의 정점에 도달한 여자의 마음은 이토록 고요한 법일까요? 서윤은 마음속에 굳게 다짐합니다. 자신을 기만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머슴이 어떻게 주인의 자리를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 창밖으로 희부연 새벽 안개가 밀려옵니다. 서윤은 밤을 꼬박 지새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합니다. 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녀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윤은 이 화려한 지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유일한 균열이 될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듯한 고통 끝에 비로소 진짜 자신이 깨어난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친 뒤에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 흐릅니다.
평소라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상을 차려야 할 서윤이 식탁 상석 근처에 가만히 서 있자 시어머니 영자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태주는 어젯밤의 숙취와 서윤의 돌발 행동에 기분이 상한 듯 젓가락질을 험하게 하며 눈치를 살핍니다. 그때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김 회장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입을 엽니다. 김 회장은 최근 태준이 맡았던 신규 사업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을 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아들의 한심한 꼬락서니에 김 회장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식사를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태준을 쏘아봅니다. 태준은 슬며시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합니다. 여보, 애가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태준이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영자가 아들을 감싸고 돌자 김 회장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그는 영자의 말을 자르며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시아버지를 응시합니다. 어젯밤의 진실을 알고 난 뒤 서윤의 눈빛에는 전에는 없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김 회장은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지듯 놓습니다. 그것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낡은 호텔의 운영권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태준이 관리하며 적자만 내던 사실상 버려진 사업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김 회장의 입술이 무겁게 떨어집니다. 태준아, 너는 오늘부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 네가 망쳐놓은 그 호텔, 이제부터 서윤아, 네가 맡아봐라. 정적이 흐릅니다. 영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경악한 표정을 짓습니다. 태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서윤을 집안의 머슴 정도로 여기던 그들에게 이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서윤이한테 그걸 맡기세요? 얜 그냥 집안일이나 하던 애예요. 경영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세요? 태준의 비아냥거림에도 김 회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서윤을 향해 덕짓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서윤이 아나운서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회계까지 공부했다는 사실을 김 회장은 이미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려보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결연했습니다. 영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윤을 노려봅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며느리가 이제 당당히 사업체를 이끌게 되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결정은 곧 법이었기에 아무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합니다. 서윤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호텔 열쇠를 손에 씁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그녀의 손바닥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텔을 경영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자신을 기만한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여 자신만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서윤은 속으로 차갑게 읊조립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녀의 경영 수업은 화려한 복수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김 회장이 자리를 뜨자마자 식탁 위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태준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거칠게 의자를 밀치며 밖으로 나가버리고 넓은 거실에는 서윤과 영자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호텔 서류를 챙겨 일어서려 하자 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를 찌릅니다. 평소에 우아한 척하던 가면은 간데없고 도끼 어린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자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6년 동안 자신의 발치에서 숨죽여 살던 며느리가 감히 아들의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이 영자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녀는 서윤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혐오스럽다는 듯 노려봅니다. 네가 감히?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회장님이 노망이라도 나신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너는 이 집안 빚 갚아준 돈값 하러 온 머슴일 뿐이야. 영자의 독설은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상스러워졌습니다. 서윤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떨지 않습니다. 대신 서류를 품에 꼭 안고 영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서늘한 시선에 영자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머슴이라니요. 어머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서 그동안 제 퇴직금이랑 보험금은 왜 그렇게 알뜰하게 챙겨가셨어요? 우리 친정빚, 사실은 제가 번 돈으로 다 갚으셨다면서요. 서윤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진실에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어젯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왔던 비밀이 서윤의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영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소리를 더욱 높여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당장 그 서류 내놔. 네가 호텔 경영은 무슨 경영이야. 가서 걸레질이나 해. 영자가 서윤의 팔을 잡아채려 손을 뻗지만 서윤은 가볍게 그 손을 쳐냅니다. 6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무너진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들어앉았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가 영자의 귓가에 낮게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영자의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소름 끼치는 냉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호텔 경영, 제대로 해볼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태준 씨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제가 똑똑히 증명해 보일게요. 아버님 귀에 들어가는 보고서 한 줄 한 줄이 어머님께는 지옥이 될 거예요.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는 영자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나갑니다. 영자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써대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저 패배자의 비명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서윤은 이 숨 막히는 집안의 공기가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서윤을 맞이합니다. 영자의 역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서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은혜라는 이름의 환상이 깨진 지금 서윤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지옥 같은 종갓집을 벗어나 자신이 주인이 될 폐허 같은 호텔로 향합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경기도 외곽의 한 부지. 서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앞에 나타난 건물을 응시합니다. 로얄 관광호텔이라는 낡은 간판은 글자 몇 개가 떨어져 나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90년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붉은 벽돌 건물은 곳곳에 이끼가 끼고 페인트가 벗겨져 마치 주인을 잃고 버려진 거대한 유령선처럼 보입니다. 시아버지 김 회장이 태준에게 맡겼던 이곳은 관리 소홀과 적자 속에 방치된 채 서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호텔 입구로 향합니다. 정원의 잡초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 산책로를 덮었고 분수대는 물이 마른 채 쓰레기만 뒹굴고 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월런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빛을 잃었고 대리석 바닥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의 영광은 간데 없고 오직 쓸쓸한 패배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던 직원들이 서윤을 발견합니다. 유니폼은 구겨져 있고
표정에는 의욕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 부임한 관리자가 종갓집 며느리라는 소문을 이미 들은 듯 호기심과 무시가 섞인 눈빛으로 서윤을 훑어봅니다.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카운터 앞으로 걸어갑니다. 오늘부터 이곳의 총지배인으로 부임한 이서윤입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은 10분 뒤에 제 사무실로 모여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납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가 뭘 알겠어라는 식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사용하던 낡은 사무실로 향합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벽에는 태준이 유흥에 탕진한 영수증들만이 가득합니다. 잠시 후 부서장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서 있는 주방장입니다. 그는 시어머니 영자의 먼 친척으로 태준 밑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호텔의 식자재 대금을 가로채 온 인물입니다. 그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산 보고서를 펼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식자재 구입비와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난 기현상. 서윤은 펜을 들어 보고서에 특정 수치를 가리키며 부서장들을 차례로 응시합니다. 지난달 식자재 비용이 매출의 60%를 차지하네요. 최고급 호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 오세요. 사무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집니다. 서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듯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폐허가 된 것은 호텔 건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들어간 내부 조직과 타성에 젖은 직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시댁의 그림자. 서윤은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겠노라 다짐합니다. 첫 출근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윤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험난한 복수의 길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호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주방은 그야말로 복마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서윤이 불시에 들이닥친 주방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조리대 위에는 찌든 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먼 친척이자 태준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박 주방장은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빼내며 거만한 자세로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여전히 종갓집에서 밥이나 하던 애기씨 정도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채소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주방장은 코를 훌쩍이며 서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며느님이 여긴 뭐하러 오셨나? 주방 일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가서 안방 살림이나 신경 쓰시지. 서윤은 박 주방장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온 장부를 조리대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 박 주방장이 식자재 업체와 결탁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의 뒷배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던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셨나요? 썩은 재료로 손님상을 차리고 가문의 돈을 제 주머니 푼돈처럼 써대는 게 전문가의 소양인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처럼 주방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 주방장은 당황하여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 서 있던 한 남자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깔끔한 조리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 서윤이 아나운서 시절 인맥을 동원해 어렵게 초빙한 실력파 셰프 도진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박 주방장님은 해고입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 이분, 강도진 셰프님이 새로운 주방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주방 보조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친척을 단번에 잘라버리는 서윤의 단호함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주방장은 두고 보자며 악을 쓰고 나갔지만 서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된 주방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진은 곧바로 주방 전체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식재료들을 전량 폐기하고 메뉴판의 절반 이상을 지워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호텔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던 주방에 마침내 신선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폐어갔던 호텔에 비로소 살아있는 심장 박동이 들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주방의 개혁이 한창이던 어느 늦은 오후, 서윤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에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수하였던 박 주방장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는 서윤의 집무실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의 발밑에서 숨죽여 살던 여자가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모양입니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며 얼굴을 가까이 밀착시켰습니다. 야, 이서윤. 네가 미쳤구나.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사람을 갈아치워? 네가 여기서 주인 행세라도 할 줄 아나 본데 넌 그냥 우리 집 개일 뿐이야. 서윤은 고통의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가는 순간 열려있던 문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방에서 올라온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준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도진이 힘을 주자 태준의 비명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태준은 강제로 서윤을 놓아주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도진을 노려보았지만 도진의 눈빛에는 태준을 압도하는 기묘한 살기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눈빛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도진은 대답 대신 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이 집안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사라졌던 한 아이의 슬픔과 닮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도진의 얼굴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지워버리고 싶었던 누군가의 실루엣을 찾아내고 비명을 지르듯 삿대질을 합니다. 도진은 서윤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태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단단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도진은 태준의 귀에 대고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사무실 안에서 도진은 그제야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의 차가움과는 달리 부드러운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단순히 실력 좋은 셰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 전 시어머니 영자의 계략으로 버려졌던 시아버님의 친아들.
가문의 유령으로 떠돌던 강도진이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어루만지며 도진의 눈을 응시합니다. 이제 이 호텔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장이 아니라 버려진 자들이 모여 거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도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연대감이 창밖에 노을처럼 짙게 깔려갑니다.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떠난 뒤 사무실 안에는 서윤과 도진만이 남았습니다. 깨진 유리잔 조각 위로 창밖에 노을이 붉게 스며듭니다. 서윤은 여전히 떨리는 손목을 감싸쥐며 도진을 응시합니다. 주방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남자의 눈빛에서 읽히는 지독한 슬픔과 분노. 도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정리하더니 서윤의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습니다. 도진은 품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사내 아이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김 회장이 서 있습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무겁게 떨어지며 20년 동안 봉인되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 회장님의 친아들 강도진, 그게 제 본명입니다. 20년 전 당신의 시어머니 한영자가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이름이죠. 도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뼈를 깎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전처가 세상을 떠난 뒤 후처로 들어온 영자는 자신의 아들 태준에게 가문을 통째로 물려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어린 도진을 해외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친척에게 맡겼으나 실상은 낯선 타국의 빈민가에 버려두고 실종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영자는 김 회장에게 도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가짜 사망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철저하게 기만했습니다. 그 후년 동안 도진은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칼을 갈며 버틴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한 그 여자와 그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0년 동안 아버님을 속이고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니.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이 6년 동안 겪은 수모는 도진이 겪은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아들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어린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버린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도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봅니다. 서윤 씨,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6년을 뺏겼지만 나는 평생을 뺏겼어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이자로 쳐서 돌려줄 차례입니다. 도진의 제안에 서윤은 주먹을 꽉 댑니다. 복수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영자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 화려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령이 되어 돌아온 아들과 버림받은 며느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하나로 길게 늘어집니다. 이제 호텔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영자의 목을 죄는 덫으로 변해갑니다. 서윤은 도진이 건네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결심을 굳힙니다. 20년 전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 영자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경영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자 초조해진 것은 태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유흥 자금줄이던 호텔 주방 비리가 막히고 김 회장의 신임마저 서윤에게 향하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술 냄새를 풍기며 서윤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광기가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윤의 책상 앞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호텔 개보수 공사를 위해 김 회장이 승인한 자금 집행 명세서였습니다. 태주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윤의 얼굴 앞으로 몸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야, 이서윤. 좋게 말할 때 내놔. 공사대금 부풀려서 10억만 빼돌려. 어차피 아버지는 눈치도 못 채실 텐데 너랑 나랑 좋게 나눠 갖자고. 서윤은 태준의 파렴치한 제안에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맡긴 돈을 남편이라는 자가 대놓고 훔치자고 협박하는 꼴이라니. 서윤은 책상 밑에 미리 설치해둔 녹음 버튼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도진과 함께 준비해둔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호텔을 살리라고 주신 귀한 돈이에요. 당신 유흥비로 쓰라고 만든 돈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못해요. 서윤의 단호한 거절에 태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서윤은 눈을 부릅뜨고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준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서윤을 위협했습니다.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 여기서 내 말 안 들으면 네 친정 식구들 다 길바닥으로 나앉는 거야. 내일 당장 10억 입금해. 안 그러면 네 목숨보다 소중한 그 잘난 자존심 내가 갈갈이 찢어줄 테니까. 태준은 서윤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내고는 침을 뱉듯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의 협박과 횡령 제안이 고스란히 담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와 서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태준을 향한 서늘한 사례가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픈 목을 만지며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태준과 영자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이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녹음된 파일을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도진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준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그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캄캄한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이 복수의 서막을 알리며 번뜩였습니다. 태준이 서윤을 협박해 10억 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윤이 건넨 녹음 파일 속에서 아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와 며느리를 향한 폭언을 들은 김 회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김 회장은 거실에 태준과 영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집안 전체에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김 회장은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 중턱에서 태준을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윤이 제출한 녹취록과 태준의 횡령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의 서슬퍼런 기색에 당황하며 시어머니 영자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김 회장의 호통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천치 같은 놈. 네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회사 돈을 탐내? 그것도 모자라 내 처를 협박해? 오늘부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김 회장의 파문 선언에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잘못을 덮기 위해 서윤이 꾸민 짓이라며 악을 썼지만 김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갑작스러운 권력 박탈과 추방 명령의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인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저 여우 같은 년. 말만 믿고 아들을 버리신다고요? 못 나가요. 이 집도 회사도 다 내 거라고요. 태준과 김 회장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비명만 질러댔고 서유는 거실 아래에서 공포에 질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아버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은 김 회장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가파른 대리석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 회장의 몸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선홍빛 피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빠르게 적셔 나갔습니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김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영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태준아, 어떡하니? 내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냐? 영자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려는 서윤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만약 김 회장이 이대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은 유일한 상속자인 태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검은 탐욕이 공포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영자는 태준의 어깨를 붙잡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태준아. 이건 사고였어. 아니, 내 아버지가 스스로 발을 헛디딘 거야. 알겠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아무도 못 본 거다. 영자와 태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회장을 방치한 채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치를 떨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까지 서유는 피범벅이 된 시아버지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종갓집의 화려한 조명 아래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가장 잔혹한 비극이 선명한 핏자국으로 남겨진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우는 밤입니다. 수술실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비를 넘겼으나 뇌 손상이 너무 깊어 언제 깨어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 즉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서유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킵니다. 하지만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병원 복도 저편에서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영자와 태준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를 사지에 몰아넣고 도망쳤던 자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들의 표정은 뻔뻔하고도 서늘했습니다. 영자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가식적인 눈물을 닦아내며 독사 같은 눈빛을 보냅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되셨으니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내 아들 태준이다. 너 같은 불길한 년이 여기 붙어 있어서 이런 화를 당한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영자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은 한술 더 떠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서윤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급조한 위임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회사의 경영권과 모든 자산을 태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안 보여? 이제 내가 이 집 주인이고 회장이야.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은지? 내 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꿈도 꾸지 마. 서윤은 태준의 파렴치한 선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자는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오로지 돈과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항변하려 입을 떼는 순간
영자는 경호원들을 불러 서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중환자실 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금속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비 내리는 병원 정문 앞, 서윤은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6년 동안 바친 헌신의 대가는 비참한 퇴출뿐이었습니다. 영자와 태주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회장님의 병실을 차지하고는 벌써 재산 분할을 논의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김 회장은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돈을 지켜주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합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잔혹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이상 이제 자신이 직접 그들의 탐욕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서윤은 다짐합니다. 서윤은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노려봅니다. 식물인간이 된 회장님을 방패 삼아 왕좌에 앉으려는 저 악마들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노라 맹세합니다. 비바람 속에 홀로 선 여자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의지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 홀로 내던져진 서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합니다. 시어머니 영자와 남편 태준에 의해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쫓겨난 그녀의 손에는 낡은 핸드백 하나가 전부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일궈온 가정과 꿈이 단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흐르고 서윤은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아래에서 비를 피하던 서윤의 눈앞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우산을 받쳐든 남자가 내립니다.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서윤의 몰골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도진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서윤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당신이 쓰러지면 은지는 누가 지키고 회장님 억울하면 누가 풀어줍니까? 도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저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서윤은 도진이 내민 손을 꽉 잡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유일한 구원줄이자 같은 상처를 공유한 동지의 손입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도진이 마련한 임시 거처는 좁고 허름했지만 서윤에게는 세상 그 어느 궁전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도진은 그동안 자신이 남몰래 모아온 자금과 인맥을 서윤에게 공개합니다. 그는 해외에서 쌓은 컨설팅 경험과 서윤의 경영 감각을 합쳐 작은 유통 비즈니스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복수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고 태준의 회사를 밑바닥부터 흔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도진 씨,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돈도 권력도 다 가졌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윤의 약해진 목소리에 도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에겐 진실이 있고 나에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지만 그들은 지켜야 할 가짜 왕관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그 왕관을 하나씩 벗겨낼 겁니다.
서윤은 도진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펜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태준의 회사가 가진 취약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좁은 방 안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는 창밖의 차가운 빗소리를 압도합니다. 사랑보다 깊은 연대감, 그리고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벼랑 끝에서 잡은 도진의 손은 서윤에게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자 차가운 복수를 완성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자들을 향해 서윤은 도진과 함께 가장 처절하고도 우아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김 회장이 쓰러진 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주인 잃은 빈자리마다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준은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 듯 내연녀 민희를 집안까지 끌어들여 안방마님 행세를 하게 둡니다. 민희는 서윤이 정성껏 가꾸던 정원꽃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조형물들을 세우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습니다. 태준 역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연예계 복귀를 위한 로비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의 행태를 방관하며 오로지 재산 상속 절차를 서두르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 서윤은 도진과 함께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마련한 소규모 유통법인을 통해 태준의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자재 납품 계약에 은밀히 접근합니다. 태준이 돈 세탁을 위해 이용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의 자금줄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이혼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는 서윤을 압박하기 위해 그녀를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냅니다. 태준은 민희를 옆에 끼고 앉아 비릿한 조롱을 내뱉으며 서윤의 앞에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예전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속내를 알 수 없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시합니다. 가짜 미소 뒤에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숨긴 채 말입니다. 이서윤, 질질 끌지 말고 사인해. 너 같은 빈털터리가 버텨봤자 남는 게 뭐가 있어. 은지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써놨으니까 몸만 나가면 돼. 태준의 오만한 태도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윤은 합의서를 천천히 훑어보며 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합니다. 민희는 서윤의 여유로운 태도가 거슬리는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낍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들며 낮게 읊조립니다. 이혼해 줄게요. 하지만 당신들이 가진 그 가짜 왕관이 땅에 떨어질 때 내가 직접 발로 짓밟아 주는 게 조건이에요. 그때까지 마음껏 즐겨둬요. 서윤은 거침없이 서류에 서명을 하고는 자리를 일어납니다. 당황한 태준과 민희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서윤의 입가엔 차가운 실소가 번집니다. 이 이혼 서류는 서윤에게 자유를 주는 통행증인 동시에 태준에게는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는 파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윤은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태준은 서윤이 순순히 물러났다고 믿으며 승전고를 울리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이미 그의 비자금 세탁 내역과 민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자료들을 검찰에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호텔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태준의 뒤편으로 서윤이 들이운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칼날은 그들의 목전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평창동 김 회장의 저택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거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태주는 서윤과의 이혼 서류를 손에 넣은 기념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식적인 회장 자리에 오르기 직전의 자축을 위해 화려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영자는 상복을 벗어 던지고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상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병원에 누워있는 김 회장은 이제 잊혀진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며 서윤과 도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태주는 불쾌한 듯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서윤의 옆에 선 도진을 발견한 영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 그 유령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서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이 자식은 또 뭐야? 당장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 태준의 고함에도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식탁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도진은 영자를 쏘아보며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집니다. 영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듯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도진은 대답 대신 영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증오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계단으로 향하고 태준과 영자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식물인간 상태라 믿었던 김 회장이 형형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간절히 바랐겠지. 내 아들을 버리고 내 며느리를 짓밟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던 너희들의 그 추악한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김 회장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천둥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사실 김 회장은 수주 전 의식을 되찾았으나 서윤과 도진의 도움으로 상태를 비밀리에 유지하며 태준과 영자의 악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립니다. 도진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리고 서윤아,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너와 도진이다. 이 악마들을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라. 김 회장의 명령과 동시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태준과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서윤이 그동안 모아온 횡령과 살인미수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수갑이 채워집니다. 화려했던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윤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사자가 깨어난 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태준과 영자의 뒷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그들이 자축하려 차려놓았던 비싼 와인과 음식들이 엎질러져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주인이라 믿으며 서윤을 짓밟았던 자들의 비명 섞인 항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태준의 서재에서 쏟아내온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은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얼마나 부실하고 추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자는 연행되는 순간에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광기의 어린 눈으로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발악하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끌려나갑니다. 태준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아버지인 김 회장을 향해 울부짖지만 김 회장은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도진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온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이 김 회장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흐릅니다. 이서윤, 내가 감히 나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 집안을 살려줬는데 배은망덕한 년. 영자의 비명에 서윤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섞여 있지 않은 무색무취의 서늘함만이 가득합니다. 서윤은 영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어머님, 제가 바친 6년의 청춘과 제 친정의 자존심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이 준 건 은혜가 아니라 올가미였어요. 이제 그 올가미에 스스로 목을 매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서윤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벙긋거립니다. 태주는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희가 이미 자신의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규합니다. 믿었던 사랑도 영원할 줄 알았던 권력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서윤과 도진, 두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려 탐욕의 탑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종갓집의 추악한 비리와 살인 미수 사건으로 도배됩니다. 태준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고 영자의 이름은 사교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합니다. 서윤은 텅 빈 저택의 거실에 서서 창밖으로 내리쬐는 아침 햇살을 마주합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느끼는 평화롭고 정직한 아침입니다. 도진은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입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은 끝났고 무너진 탑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결심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몰락하는 탐욕의 탑 너머로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비로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평창동 저택 앞마당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모진 겨울 바람을 견뎌낸 목련나무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고결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1년 전 이곳을 가득 채웠던 탐욕의 비명과 비릿한 증오의 냄새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뜰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잔잔하게 퍼져나갑니다. 서윤은 이제 종갓집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외곽 호텔은 도진의 감각적인 요리와 서윤의 섬세한 경영이 만나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마당에 서서 아빠라고 부르며 도진에게 달려가는 은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은지야, 조심해야지. 아빠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 놨으니까 이따가 같이 먹자. 도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운 살기 대신 다정하고 깊은 울림이 가득합니다. 그는 2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김 회장 곁에서 가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6년의 지옥 같은 시간 끝에 만난 기적 같은 평온함입니다. 하지만 세상 한쪽에서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대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태주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연예계에서도 영구 퇴출되어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영자는 요양원에서 매일 아침 내 아들이 회장님이다 라고 소리치며 헛개비를 쫓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화려한 왕관은 이제 녹슨 쇠붙이보다 못한 비극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도진 씨, 가끔 꿈인가 싶어요. 우리가 정말 그 어둠 속을 다 지나온 게 맞는지.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서윤의 고백에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춥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지난날의 아픔은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행복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이겨낸 사람 곁에서 누리는 단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서윤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김 회장이 휠체어를 밀며 은지와 함께 다가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안도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서윤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눈을 감고 봄바람을 만끽합니다. 잊혀졌던 마이크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대본 대신 자신의 진실한 일상을 써내려가는 삶.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겪은 시련과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묻히지 않으며 상처 입은 영혼도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다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삶에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하얀 목련꽃 같은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기록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